내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겉보기엔 평화롭고 조용하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3시만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쿵쾅 소리에 모두가 잠을 설쳤다. 처음엔 누군가 이사 오면서 짐을 옮기는 소리겠거니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됐다. 새벽에 고요를 깨는 그 진동의 이웃들은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렸다. 단체 채팅방에는 불평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불법 도박장이 생긴 게 아니냐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도둑이 든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나 역시 점점 불안해졌다. 이 소음의 중심에는 늘 조용하던 70대의 김할아버지와 3주 전 갑자기 이사온 40대 남자가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우리 단지에서 가장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다.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산 지도 10년이 넘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받아가고 오후엔 잠깐 산책을 나가는 게 일과의 전부였다. 동네 사람들과도 특별히 어울리지 않았고 현관문 앞에는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오래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군수품 공장에서 일했다고들 했지만 정확한 내막을 아는 이는 없었다. 사실 내가 처음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을 때부터 김할아버지는 이미 이곳의 한 부분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신문 배달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 단지의 일상이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받아들고는 늘 같은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 작은 화단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규칙적이었다. 누구와도 특별히 말을 섞지 않고 인사도 짧게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다. 동네 어르신들이 벤치에 모여 수다를 떨 때도 할아버지는 그저 멀리서 조용히 산책만 하다 들어가곤 했다. 현관문 앞에 걸린 현수막은 해가 바뀔수록 색이 바래갔다.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는 누가 보아도 할아버지의 과거를 짐작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속사정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는 그가 군수품 공장에서 일했다더라. 누군가는 예전에 군에서 일했다더라. 이런 소문만 무성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늘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고 나는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3주 전 1402호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이사 온 것이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이사 트럭도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부산함도 없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단지로 들어왔고 남자는 낡은 가방 2개만 들고 내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서 있더니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디론가 숨어들 듯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가 이곳에 왜 오게 됐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다. 며칠이 지나자 남자의 존재는 단지 곳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항상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다녔고 아침마다 현관 앞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처음엔 무뚝뚝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마다 시작되는 쿵쾅 소음은 분명 그 남자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이사 온 이후로 김할아버지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시작된 것이다. 소리가 나는 쪽은 김할아버지 집이었지만 그 남자가 이사 온 이후로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생활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커졌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됐다. 새벽 3시만 되면 벽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다.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단체 채팅방에는 불평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불법 도박장이 생긴 게 아니냐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도둑이 든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 남자를 건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가 할아버지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고 또 누군가는 밤에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경비실엔 밤마다 소음 신고가 들어왔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이 쌓였다. 하지만 정작 김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음이 심해진 날에도 현관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날에도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신문을 받아가고 산책을 나갈 뿐이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 손목에서
특수부대 마크로 보이는 문신을 발견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 아침이었다. 할아버지가 반소매 셔츠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다 잠시 멈춰 서셨고, 그때 소매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문신이 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과거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문신은 분명 일반인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군 특수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받은 답변은 놀라웠다. 1980년대 군 기록에 김할아버지의 이름이 특수전 사령부 명단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관리소장도 할아버지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시설 경비를 담당한 특수부대원이었을 거라고 귀띔해줬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소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와 새로 이사온 남자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됐다. 왜 할아버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걸까? 왜 그 남자는 매일 새벽 할아버지 집 근처를 서성이는 걸까? 그리고 그 쿵쾅 소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와 낙서가 쌓여갔다. 누군가는 밤새도록 할아버지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돈을 뜯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아침 산책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어떤 슬픔과 결연함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 집 앞에 떨어진 작은 군번줄을 발견했다. 그 군번줄에는 낡은 숫자와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조용한 노인이 아니라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짐이 지금의 소음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김할아버지의 과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새 이웃의 등장이 내 일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소문과 오해, 그리고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이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결국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진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복도를 감싸고 있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창문을 통해 어른거리며 어두운 복도를 일렁였고,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친 채 불안한 눈빛으로 김할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3주 동안의 소음과 의혹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웃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드디어 잡혔나? 혹시 사기 사건인가?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천히 복도에 퍼졌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이웃들의 심장도 뛰고 있었다. 30초가 지나자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고, 문 사이로 김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할아버지는 군데군데 얼룩이 진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인 피로의 흔적이 선명했다. 그 뒤로는 건달로 불리던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선명했고, 왼쪽 팔뚝에는 새빨간 문신이 드러나 있었다. 방 안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바닥에는 군용 헬멧과 낡은 무전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1980년대 군복이 걸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흐릿한 필름 사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제707 특수임무대대라고 적힌 낡은 깃발이 접혀 있었다. 경찰관이 현장을 살피는 동안 나는 문틈으로 할아버지의 손에 쥐인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현재의 건달이 군복을 입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배경은 허허벌판에 세워진 군용 텐트였고, 둘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묘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신고인 말씀대로 소음이 발생한 건 여기 맞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건달은 이를 악물고 창문을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문 채였다. 이웃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 사람이 매일 밤 할아버지를 협박한 거야. CCTV에 다 찍혔어. 그 순간 건달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내가 왜 협박을 해, 이 망할 놈들아.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경찰관이 중재에 나서며 둘을 분리시켰다. 그 사이 나는 방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1988, 9, 25- 서울 올림픽 경비 기록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군용 암호 같은 숫자들과 함께 특수작전 수행 중 부상자 3명 발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수첩 끝부분에는 김철수 상병, 최민석 일병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최민석 바로 건달의 이름이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경찰님, 이 사람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건달은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당신이 그때라며 말을 끊었고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때 현관문 밖에서 저기, 이거 보세요. 하는 경비 아저씨의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황급히 발코니로 몰려갔고 거기엔 할아버지의 발코니 바닥에 새겨진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다. 원을 그리며 새겨진 칼 자국들 마치 어떤 의식의 흔적처럼 보였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와 건달을 분리해 데려가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뒤집힌 사진 뒷면에는 1988, 9, 28- 최후의 인물라고 적혀 있었다. 건달은 할아버지를 부여잡으며 아버지 라고 외쳤다. 복도에 있던 이웃들은 충격에 빠져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할아버지 집 앞에서 건달과 마주쳤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흐리고 눅눅한 아침이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잠시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 듯했다.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 나는 할아버지 집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뚜껑에는 미세하게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군번줄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손때가 묻은 수첩 그리고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군번줄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낡아 있었다. 군번줄의 뒷면에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첩은 군용 수첩 특유의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1988, 9, 25- 서울 올림픽 경비 기록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안쪽에는 군 시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작전명, 날짜,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작전 중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간단한 메모. 그 중간중간에는 짧은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민석이는 밤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 미안하다, 친구야.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빚을 평생 갚지 못할 것 같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 삐뚤빼뚤했다. 편지에는 군 시절의 기억, 전우를 잃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민석아, 네가 떠난 뒤로 나는 매년 이맘때면 너를 생각한다. 너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용감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까? 매년 새벽마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르며 바닥을 두드린다. 그 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매년 이맘때면 전우를 기리며 조용히 추모 의식을 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벽마다 들리던 쿵쾅 소리는 바로 그 의식의 일부였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친구를 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음이었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지난 세월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달로 불리던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남자가 왜 할아버지와 함께 새벽을 보냈는지, 왜 그토록 힘든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수첩의 중간에는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아들 민호라는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건달로 불리던 남자가 할아버지의 옛 전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와 함께 추모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군가 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낮게 깔린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바닥을 두드리는 쿵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일정한 박자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어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의 마음을 상상했다. 그들은 매일 새벽 군가를 틀고 바닥을 두드리며 전우를 기렸다.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들었던 쿵쾅 소리였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 소음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나는 이제 그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두 사람의 슬픔과 용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들의 추모에 동참했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와 건달이 함께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감싸주는 듯 따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그 슬픔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의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들려오는 쿵쾅 소리를 더 이상 소음으로 듣지 않게 되었다. 그 소리는 이제 이웃들의 오해와 편견을 넘어 두 사람의 우정과 용기, 그리고 세월을 견디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 그 소리가 계속된다면 두 사람의 슬픔도, 그리고 그 슬픔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나는 작은 상자와 그 안에 담긴 군번줄, 수첩,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추모의식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견디는 의지이자 잊히지 않는 우정의 증거였다. 나는 앞으로도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웃들에게도 그 소리의 진짜 의미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소음 문제인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건달로 불리던 남자의 새벽 의식은 전우를 잃은 아픔과 남겨진 이의 죄책감,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동안 그 소리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겼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이미 동네에는 온갖 소문이 퍼져 있었고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누군가는 그들이 무언가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 또 누군가는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새벽마다 소란을 피운다고 수군거렸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대로 두면 두 사람은 더욱 외로워질 것이고 동네의 오해와 불신도 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진실을 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할아버지와 그 남자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누구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설마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겠어? 그 사람들 원래 좀 수상하지 않았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상자에서 발견한 군번줄과 수첩,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매년 이맘때면 전우를 기리며 조용히 추모 의식을 치러왔고, 올해는 전우의 아들까지 찾아와 함께 그 의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과 수첩의 기록, 그리고 편지의 절절한 문장을 통해 보여주었다. 내가 편지의 일부를 조용히 읽어주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자신도 전쟁에서 친구를 잃은 기억이 있다며 공감했다. 나도 옛날에 군대에서 친했던 친구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니 새벽 소리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네. 어르신들은 각자의 옛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6.25 전쟁 때의 일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동료의 안부를 걱정했다. 그날 작은 경로당 안은 조용한 울음과 회한, 그리고 공감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모두가 한 번에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몇몇은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옳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와 그 남자가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아픔을 견디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누군가에겐 불편함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며칠 뒤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내 말 듣고 생각해보니 나도 젊었을 때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 그때 그 친구를 위해 뭔가 해줬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진 않았을 것 같아. 또 다른 분은 그 소리, 이제는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이구나 싶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서는 할아버지와 그 남자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또 누군가는 새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마음을 떠올렸다. 나는 그 변화가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하고 불신했지만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자 마음이 열리고 이해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네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새벽 소음이 들릴 때마다 불평과 짜증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릴 때면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사연을 떠올리게 되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 집 앞에 조용히 꽃을 두고 갔고, 또 누군가는 군번줄을 닦아주겠다며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실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칠 때도 이제는 피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일이 늘어났다. 물론 모든 이웃이 한꺼번에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진실을 더 많은 이웃에게 알리고 싶었다. 할아버지와 그 남자가 겪은 슬픔이 이웃들의 이해와 연대로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파트 단지의 새벽을 울리는 쿵쾅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작은 의식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웃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이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기를 바랐다. 그렇게 해서 이 작은 단지 안에 따뜻한 연대와 이해의 물결이 번져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이후 동네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다. 누군가는 할아버지 집 앞에 조용히 꽃을 두고 갔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이해와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 누군가는 새벽의 소음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이들도 생겼다.
새벽에 쿵쾅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용기를 담은 의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이웃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오늘도 소리가 들리던데 이제는 괜찮더라. 나도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옛 친구 생각이 나. 이런 소박한 공감이 동네 곳곳에 번져갔다.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추모의식을 이어갔다. 그들은 변함없이 군가를 틀고 바닥을 두드리며 전우를 기렸다. 그 소리는 이제 동네의 슬픈 전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추모의 종소리로 남았다. 나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웃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과 의심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점차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로당에서는 할아버지와 그 남자의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도 옛 시절을 돌아보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는 새벽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작은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행사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누군가가 우리도 함께 전우들을 기리면 어떨까라고 제안했고, 그 말에 많은 이웃들이 동참했다.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들 때문에 동네에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결국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 아파트 입구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다. 테이블 위에는 흰 국화꽃과 군번줄,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놓였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모두가 함께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군가 소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날 잊혀진 전우들을 기리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생각했다. 행사가 끝난 뒤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이웃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다. 누군가는 할아버지에게 직접 반찬을 나눠주었고 또 누군가는 새벽에 들리는 소리가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사를 건넸다. 이웃들은 이제 새벽에 쿵쾅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모두의 추억과 위로가 담긴 소리임을 알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전보다 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실을 알리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 동네는 조금씩 변해갔다.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공감이 자리를 잡았다. 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추모의식을 이어갔고 그 소리는 이제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추모의 종소리로 남았다. 이웃들은 그 소리에 맞춰 각자의 추억을 떠올렸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나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이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는 새벽에 쿵쾅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모두가 조용히 전우들을 떠올린다. 김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매일 새벽 잊혀진 이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오해하고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으로만 여겨졌던 새벽의 쿵쾅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불편함과 수군거림, 그리고 오해와 불신을 안겼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는 누군가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오래된 우정과 약속이 담긴 신호임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그 남자가 새벽마다 바닥을 두드리며 전우를 기리는 그 의식은 이제 동네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어 창밖으로 번지는 희미한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잊고 지냈던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 소리는 점점 우리 모두의 추억이 되었고,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남겼다. 김할아버지와 그 남자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흔들었다. 경로당에서는 가끔 할아버지와 그 남자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새벽 의식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다. 이웃들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처음엔 불편함에서 시작된 변화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아픔을 나누는 진짜 이웃이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었다. 때로는 오해와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 동네의 새벽은 더 이상 불안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추억을 떠올리고 잊힌 이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김할아버지와 그 남자가 이어온 추모의 의식은 이웃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각자의 삶을 비추고 있다. 그 소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추억이자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누군가의 고통이 더 이상 외로운 외침으로 남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새벽의 쿵쾅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늘의 이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 소리가 계속되는 한 우리 모두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웃집에서 새벽마다 들리던 쿵쾅 소리, 그 소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추억이자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